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괴물폭우의 위력이 꺾일 기세가 안 보입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고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보내온 영상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재난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할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광주 그리고 충남 예산 그리고 앞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울산에 저희 기자들 나가 있거든요. 차례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가 침수 차량으로 폐차장이 되어버린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네, 비가 꽤 오나 보군요. 네, 이곳 광주에선 오후 들어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데요. 도로엔 여전히 침수된 차량이 방치돼 있습니다. 젖은 가지도구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하루 400mm가 넘는 극한호우에 신안교 일대는 30분도 채 안 돼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고립된 차량에서 운전자들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빠졌지만 도로 곳곳엔 차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는 온통 진흙투성이입니다. 눈만 감으면 막 물이 출렁거리고 그 차가 떠내려가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 주민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비가 약해진 동안 복구가 시작됐는데요.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힘들게 빚내서 창업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 갚아야 될지 좀 깝깝하고. 문제는 오늘 밤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역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남 목포와 무안, 영암엔 시간당 50에서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하천 주변 도로와 지하차도가 통제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폭우를 견디지 못해 뚝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긴 곳 충남 예산 삽교천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좀 빠져서 김대욱 기자 들어가 있는데요. 온통 마을이 진흙밭이라는데, 자, 김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충남 예산군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마치 강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마을 진입로도 물에 잠겨 그야말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충남 예산은 사흘간 38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삽교천 일대 마을은 불어난 물로 둑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빠진 마을에 들어가 봤는데요. 집 내부는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고 가재 도구도 진흙범벅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토사를 쓸어내고 물에 젖은 가구들을 옮겨보지만 쓸만한 게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빠져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오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건 주민들뿐만이 아닙니다. 개 한 마리는 비를 피해 비닐하우스 지붕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축사가 무너지면서 길가엔 주인을 잃은 소들이 돌아다닙니다. 겨우 살아남은 소는 다리가 풀린 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100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죽어있는 소도 있고 살아있는 소도 있고 또 나가지만 못하게 지금 밤새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번 폭우로 충남 지역에서만 16,000헥타르 농경지가 침수됐고 가축 59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예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지역 울산 가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울산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내일 새벽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일대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새벽 6시쯤엔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우려되자 곳곳에서 조치들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침수가 예상되는 둔치주차장 4곳과 하천변 89곳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통시장엔 차수벽을 세웠습니다. 분당 최대 25톤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대용량 배수 차량도 배치합니다. 비만 오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또 비가 온다는 소식에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방구천 암각화도 훼손될 수 있어 비상인데요. 최근 잇따른 비로 사연댐 수위는 51m를 훌쩍 넘겼습니다. 수위가 53m로 상승하면 밑부분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해 57m가 되면 완전히 침수됩니다. 다시 비가 시작되는 밤사이 강수량에 따라 침수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비상근무에 들어가 야간 폭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망 4명, 실종 2명, 그야말로 사람 잡는 폭우입니다. 어제 강한 비가 내리친 경북 청도에선 하천 급류에 휩쓸리다 이렇게 바위에 안간 힘으로 매달려 사투를 벌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 남성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세차게 흐르는 하천. 바위 쪽에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물에 빠진 남성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학생들 하굣길에 둘러보던 박재규, 김동환 교사가 뛰어갑니다. 빨리 건너가서. 이들이 힘을 합쳐 건져낸 남성. 온몸이 젖어 기진맥진한 모습이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구조된 남성은 인근 하천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였습니다. 잠시 쉬던 중 물살에 휩쓸려 100m 넘게 떠내려오다 겨우 바위를 붙잡은 겁니다. 이 바위에서 불과 10m만 더 내려가도 청도천 본류와 만나게 되는데요. 물살이 더 세고 깊어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당시 경북 청도엔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급류에 휩쓸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건져 올렸는 분이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사신 분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구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 밤도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폭우는 유난히 밤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새벽 1시 광주, 새벽 6시 울산 등 이 남해안을 따라 괴물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 어느 지역 얼마나 올지 이현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괴물 폭우의 특징은 밤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야행성이란 겁니다. 오늘 밤에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한 번 휘몰아칩니다.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비가 많이 오는 곳인데요. 자정 넘어 내일 새벽 1시,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이후 비구름은 남해안을 따라 물폭탄을 쏟아내는데 새벽 6시쯤 울산은 연한 보라색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립니다. 비구름은 점차 북상해서 제주와 남부는 내일 밤엔 모두 그치고 일요일 오전 이후론 이 수도권의 비구름도 완전히 물러납니다.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건조한 찬 공기 사이 좁은 통로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하층 제트가 남해안 따라 북동쪽 깊숙이 밀고 들어오며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더 강하게 확장하고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도 강하게 남하하면서 19일 토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광주 전남은 최대 400mm 넘게 비가 쏟아집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300mm 이상 오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은 200mm 이상, 수도권 강원은 최대 120mm 이상 비가 옵니다. 일단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는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만큼 심야와 새벽에도 재난 문자 등 속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 가장 관심을 끈 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죠. 정 후보자가 코로나나 메르스 등을 담당하던 책임자 시절에 배우자가 손소독제나 마스크 주식을 샀고 그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알려줬을까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질병관리청장 시절 남편이 손소독제 주식을 샀다는 의혹. 정 후보자의 오늘 답변으로 의혹이 풀렸을까요?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 중인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정조준했습니다. 코로나19 19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졌는데 정작 배우자는 코로나 수혜주를 추가 매수하며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정 후보자는 처음엔 손소독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병관리청장 시기에 손소독제 회사 주식을 보유한 데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해관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정 후보자는 주식을 판 적이 없어 이득 본 게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사이 2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적격성 심사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했던 마스크 업체 주식 관련해서인데요. 자, 메르스 시절을 포함해 복지부에 근무하던 정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관련 정보를 줘서 배우자가 주식을 사고 판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정 후보자 답변까지 이어서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마스크 필터 제조회사 주식을 사고 팔며 큰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거래 내역을 줬는데 신의 손이군요. 매수가는 가격이 떨어질 때 사다가 어쩜 그렇게 공교롭게 가격이 오를 때, 주식 거래 가격이 오를 때만 딱 팔고. 외국계 자본 투자 발표 직전 주식을 대량 매수했고 정 후보자가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현장 점검단장으로 있을 땐 메르스 종식을 2주 앞두고 대거 매도해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또 업체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 주식을 전량 매도한 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상폐 전에 전량 매도를 하셔가지고 2배 수익을 올렸습니다. 만약 내부 정보 없이 그걸 딱 아셨다면은 이건 거의 신의 경지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주식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단 키트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동일한 회사 이름을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정은경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와 풀린 건지 아니면 의혹이 남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팩트를 한번 따져보죠. 일단 코로나 재테크를 했다고 야당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더군요. 왜 그러냐? 일단 코로나 방역 사령탑이었습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복지부에서 질병정책 담당해왔거든요. 그런데 정 후보자 배우자가 코로나 때는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사들였고요. 또 질병 예방 필수품입니다. 마스크 주식을 보유했던 게 논란이 된 건데, 보면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 메르스 각종 질병 대응 업무를 해왔는데 가족이 이런 유사한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정 후보자의 남편이 코로나 때 손소독제 주식을 샀다. 맞아요. 자, 이거 이해충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혜 입었어요. 왜냐? 정 후보자 남편 지금까지 손소독제 관련 주식 창해 에탄올인데요. 보유해서 2천만 원 넘게 지금까지 배당금을 받은 걸로 추산이 됩니다. 자, 정 후보자 남편은요, 2016년에 처음 이 업체 주식을 샀고요. 매년 매수해서 현재 5천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방역 사령탑을 맡았던 2020년, 2021년에도 1,000주 넘게 사들였거든요. 이제 정 후보자 오늘 얘기가 이익 실현 안 됐다. 그런데 이해 충돌 살펴보지 못한 건 송구하다 사과했죠. 이 얘기는 본인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 주도 안 팔아서 수익 본 게 없다는 해명,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해충돌이라는 건 자, 뭔가 알려줘서 산 거냐,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냥 배우자가 산 거냐, 요거잖아요. 이건 어때요?
일단은요, 이 업체가요, 원래는 술 원료인 주정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그냥 술 원료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샀다는 거죠. 2020년 3월에 손소독제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그 당시에 코로나 발생 초기여서 너무나 경황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소독제 사업 진출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보유해도 되는지 우리가 적격성 심사도 받거든요. 그것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업체가 당시에 손소독제 사업 진출한다 보도도 많이 나왔고요. 게다가 방역 사령탑이잖아요. 방역 관련 그 물품을 만드는 기업 현황 어떻게 모를 수도 있냐 이런 의문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제기가 된 게 마스크, 배우자의 마스크 주식 보유 의혹인데, 그러니까 뭔가 살 때도 팔 때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야당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소명이 됐습니까?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은 마스크 업체 주식은 2018년 배우자가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고요. 자, 쟁점은 배우자가 정 후보자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 또 제때 팔아서 시세 차익 거뒀냐 이 여부입니다. 먼저 산 시점 볼게요. 정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일 때인데요. 배우자가 외국계 자본 투자 발표 딱 일주일 전에 주식을 대량 매수합니다. 또 정 후보자가 메르스 관련 단장일 때는요. 메르스 종식 2주 앞두고 이 주식을 좀 팔아치웁니다. 이번엔 2018년에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 직전에는 또 다 팔아치워서 수익을 거뒀고요. 근데 정 후보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부 정보 거래 의혹 이거는 모두 부인을 했어요. 타이밍이 절묘하기는 한데 미공개 정보를 거래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마스크 주식은 직무 관련해서 심사를 받은 거예요, 이건? 받았더라고요. 네. 2017년 10월 정 후보자가 이제 직무 관련해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손소독제 업체 같은 경우도 2017년 그러니까 술원료 제조할 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서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았지만 인사혁신처가 더 이상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이 공직자 보유 주식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마무리됩니다. 닷새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제대로 검증됐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6명 중 이 5명은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16명 중 5명을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 정동영, 고용노동부 김영훈, 국가보훈부 권오울 등 5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좌고 우면하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통과할만 하다고 맞섰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새 정부 발목 잡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도 옹호했습니다. 강 후보자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고, 이 후보자 청문위원들은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두둔했습니다. 후보자 16명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한 건 4명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고려해 관련 부처 후보자 3명은 보고서 채택에 협조했습니다. 앞서 채택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포함 4명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의 의견은 일관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결격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늘 청문회 다 끝나면 내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 관심은 이 두 후보자의 거취죠.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내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종합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청문회에서 종합 보고 드리고 좋은 여론도 있고 또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고 있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이 대통령이 판단을 내릴 거란 설명입니다. 입장을 지침을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권 핵심 인사 사이에서도 강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강 후보자를 지지하지만 국민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모든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며 강 후보자 논란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낙마를 할 경우 첫 현역 의원 낙마라는 점에서 강 후보자가 받을 큰 타격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두 후보자 논란에도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64%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주말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다음 달 22일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뽑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로 수습이 될까요? 더 수렁으로 빠져들까요? 한 달 남짓 남은 상황, 이런 후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됩니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국민 100% 여론조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당헌의 개정 절차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본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정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전 장관 측근은 친윤과 친한 중 누가 되든 한쪽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장관이 계파를 털어내고 직접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혁신 방안에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곧바로 그 결심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출마를 결심해 출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주변 의견을 들으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좀처럼 힘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표할 걸로 보였던 실명 쇄신안은 내부 반발에 결국 윤희숙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혁신위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모습, 기시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실명을 언급하며 인적 쇄신안을 발표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늘 3차 혁신안 발표 자리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사흘 전 4명을 지목한 건 개인 의견이라고 물러섰습니다. 본인의 이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그 혁신위의 논의나 또는 이 의사 결정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실명을 못 박은 인적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란 예고와 달리 3차 인적 쇄신안에는 인적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소환 대상을 지도부에서 현역 의원, 당직자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조기 공천 지역으로 정해 다음 공천에 배제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 위원장의 실명 쇄신안에 대해 최형두, 김효은 혁신위원 등이 혁신위 의견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상황. 윤 위원장이 추가 실명 쇄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뜻은 알겠지만 이게 정교하게 정리돼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느낌. 그래서 이거 막 안에서 스스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쇄신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는 집중호우 피해로 오는 21일로 미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에 이어 당대표 선거 출마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겠다고요? 영향력을 과시하는 전 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은 언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땅한 후보가 없다면 당대표 후보로 직접 출마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오늘 오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언행을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하라고 한 지시를 두고도 반발했습니다. 제가 뭐 범죄를 지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갑질이죠. 신윤파도 다 나가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평당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평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겁니다. 당은 전 씨의 입당 후 언행들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에 붙여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입당이 취소되는 겁니다. 당은 전 씨의 입당으로 다시 한번 쪼개진 상황.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당이 진짜 그렇게 극우정당화 되는 건가. 윤 어게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의 입당을 저희가 막을 것인가 안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조치는 없지만 전한길 한 사람 때문에 당이 흔들릴 수 없다는 취지라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명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누가 되는 겁니까? 네, 정치는 흔히 생물이라고 하죠. 앞일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대다수가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적절하냐 이런 반론도 있었잖아요. 네, 누가 유리한지를 보려면 룰을 봐야 합니다. 당내에서 오늘은 룰 변경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대로 당심 80%, 민심 20%입니다. 대선 후보를 뽑을 때는 5대5였는데 그때보다 당심이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이 당원 비율을 보면은 보수세가 강한 영남 지역이 40%를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이 상당수는 3개월 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뽑았던 이들입니다. 어차피 그 당원이 그 당원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뽑았으니까 그쪽으로 표가 갈 거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민심도 있잖아요, 비율 중에. 네, 그런데 당에서는 민심이 당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응답을 한다는 건데요. 최근 지지율이 쪼그라든 거를 보면은 중도층이 이탈해서 더 보수화됐을 거라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김문수 전 후보가 현재로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당 지형이 본인이 당대표할 때보다 더 보수화됐다는 겁니다. 한 측근은 시도당 위원장 선출된 걸 보라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시도당 위원장 선출이 최근에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철규, 박성민, 강승규, 정동만 의원 등 옛 친윤계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당은 한 전 대표 최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계파 갈등 조장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겹게 이기더라도 당을 혁신할 공간이 있겠냐 고심이 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지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도가? 네, 현재 시점으로는 4파전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인데요. 김문수, 장동혁이 정통 보수 흐름이라면 안철수, 조경태는 중도 확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부딪힐 대목은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우파라. 자, 전한길 씨는 아까 보니까 본인이 직접 당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저희 취재진에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출마하겠다고요. 앞서 보신 4후보 중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하겠다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죠. 의원들 중에서도 없지만 당원 중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한길 씨 본인이 수만 명 당원 가입시켰다고 하고요.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당원도 꽤 들어와 있는 걸로 당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력에 대해서는 다들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 야, 이게 출마를 한다면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전한길 전당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당장 전 씨가 후보로 등록을 해도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도부가 여러 이유를 들어서 1차 컷오프를 시킬 수는 있거든요.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전 씨 입당도 들여다보겠다고 한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당대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뭐 변수가 있어요? 네, 후보 등록이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제 13일 남은 건데요. 한동훈 전 대표 출마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이 나경원 의원 등 추가로 나올 수 있어서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고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날지 아니면 계속 구속돼 있을지가 오늘 곧 결정이 됩니다. 오늘 법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정현 기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로 갔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선 3명의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 10분쯤 심사를 마친 뒤 변호인 접견을 하고 조금 전인 5시쯤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양측은 4시간 50분 동안 공방을 벌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심사 종료 직전 직접 30분간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구속 후 건강이 악화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석방인지 구속인지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검팀의 칼날이 친윤 핵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에 권성동, 이철규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실 갔다가 의장실 갔다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권성동,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 곧장 항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 권성동 의원실 앞에 도착한 김건희 특검팀. 보좌진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막으시는 건 저 위법입니다. 임종득, 윤상현 의원실에 이어 또 의원실로 들이닥친 특검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실 국회의장실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장님 좀 막아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무자비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국회에 들어오면 아니 그쪽은 무슨 뭐 나중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국회가 어떤 개인 정당의 사무실입니까? 이어 의원 소집령까지 내려 의원 25명 정도가 권 의원실로 집결했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입니다. 청문회 질의 중이던 이철규 의원도 청문회 직후 무리한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 술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특검 압수수색 대상엔 통일교 본부도 포함이 됐습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 주고 현안 해결하려 했는지가 보려는 건데요. 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 본부 앞에는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경찰과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하얀색 웃옷을 입은 신도들이 통일교 본부 정문 쪽에 모여듭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현장을 지키고 있고 길 건너편에는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팀이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도들이 몰려든 겁니다. 오전 한때 신도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지만 압수수색은 특별한 마찰 없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시설, 윤모 전 통일교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주지 등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모 씨가 윤모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통일교의 현안을 전씨를 통해 청탁했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통일교의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압수수색 당한 이유는 뭘까요? 아는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은 왜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까? 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이 제시한 압수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권 의원이 2021년 하순부터 지난해까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 불상의 시기에 불상의 액수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압수수색한 게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 여사 수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연결점으로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특검은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현안을 청탁했다, 이런 내용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 현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통일교 주관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이철규 의원은 왜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까? 네, 이철규 의원의 경우는 최상병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영장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집니다. 최상병 사건에서 이철규 의원이 등장한 기억이 잘 없었는데 뭔가 조사할 게 있나 보죠? 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통화 기록을 근거로 구명 로비 의혹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위 VIP 경로설로 불린 구명 로비 의혹 구조는 이렇습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불린 이모 씨가 소속된 모임에서 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또는 배우자가 직접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구명 청탁을 한 게 아닌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이철규 의원이 통화한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특검은 이제 칼을 들이미는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권성동, 이철규 의원 둘 다 소위 친윤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권 의원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팀장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친윤 탄압이라는 건데 어때요? 네, 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서 권 의원이 받았다는 정치자금이 얼마인지 파악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상의 액수라고만 적은 게 비판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몰라서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수사 전략상 노출을 피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참고인인데 직권남용은 보통 부당한 지시를 한 최초 지시자만 처벌되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관심이 가냐면 권성동, 이철규가 정말 친윤 중에도 가장 핵심 인사이기 때문인데 친윤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강제 수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 외에도 건진법사 공천청탁 의혹으로 윤한홍 의원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2호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인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양평 고속도로 2호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양쪽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최상명 특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철규 의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내란 특검도 국회 계엄 해제 과정 수사를 본격화한다면 국민의힘 의원을 다수 조사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좌영길 법조팀장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마가 10층짜리 한 동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주민 3명이 숨지고 62명이 다쳤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 1층 지상 주차장에서 활활 타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아파트 건물을 집어삼키듯이 치솟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며 불은 삽시간에 확산합니다. 어제 저녁 9시쯤 경기 광명시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에는 유리창이 깨지고 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위를 올려다보면 창문과 실외기를 비롯해 건물 전체가 그을린 모습입니다. 주차장에서 펑펑 그러더라고. 그런 불길이 계속 솟더라고요. 그걸 본 거죠.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60대 주민 3명이 사망했고 6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합동감식에서 1층 주차장 천장에 누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도 천장 부근에서 불길이 확산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층 필로티 안쪽 천장에서 전선이 조금 났었는데 전선이 떨어지는 녹아가지고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한 1, 2분 뒤에 불이 좀 많이 퍼졌어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방화나 전기차 화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아파트 구조 때문입니다. 사방이 뚫린 필로티 구조는 불길의 통로가 됐던 건데요. 이 내용은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1층은 사방이 뚫린 필로티 구조입니다.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진압됐지만 3명이 숨지고 6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으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1층에서 불길이 처음 빠르게 번졌고 검은 연기가 아파트를 사방으로 감싸며 치솟았습니다. 연기는 열린 유리창 등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왔고 이때 1층은 이미 불바다가 된 사면 초가 상황. 60대 남녀 주민 3명은 1층으로 대피하려다 연기를 흡입해 결국 숨졌습니다. 주민 62명도 연기를 흡입하거나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옥상으로 이동한 주민 20여 명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뒤에야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연기 마셔갖고 이제 말은 잘 못하니까 벽위로 내려오는데 그 나중에 때 자꾸 내려올라도 뜨거워가지고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벽도 막 뜨거워가지고 벽도 못 막이. 불이 난 1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짜리인데 10층짜리 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으로 포함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운전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전날 사진까지 찍어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가도로 옆 옹벽이 터져나오며 토사가 아래에 있던 승용차를 덮칩니다. 40대 남성 운전자가 목숨을 잃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전날 이곳에서 붕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국민안전신문고에 2차로 오른쪽 부분 집안이 침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온라인 신고가 올라온 겁니다. 저희 시로 접수된 게 맞아서 당장 그 도로 정비는 까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 주셨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지점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는 다른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이틀 전부터 무너지려고 했다며 사진도 첨부했는데 사진 속에는 옹벽이 도로에 지름이 수십 센티미터에 이르는 포트홀과 균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산시는 포트홀 민원은 접수 다음 날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마쳤지만 옹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오산시 측에 대응해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2살짜리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걷던 엄마를 향해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는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핸들을 꺾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차량이 도로 위를 지나가고 반대편 인도에선 유모차를 끌며 여성이 다가옵니다. 차량이 인도로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돌진해 유모차와 여성을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다리를 다친 듯한 한 남성도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와, 치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걸 뚫고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70대 남성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앞차를 피하려 운전대를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무실을 같이 쓰던 남성과 공간을 두고 다투던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겁니다. 두 남성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모레가 초복이죠. 삼계탕이 끓여 먹기도,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금계탕이 됐습니다. 삼계탕용 닭도 함께 들어가는 재료도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초복을 앞두고 생닭과 대파, 찹쌀 등 삼계탕 재료를 사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비싸진 가격에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엔 부담입니다. 작년에 5,000원 정도, 비쌀 때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른 거지. 야채 같은 것도 올랐어요. 다 올랐다는 거 느끼고. 원래 5,000원에 팔던 거를 지금 7,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삼계탕용 닭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특히 찹쌀 가격은 6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집에서 삼계탕 한 그릇 끓여 먹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직접 삼계탕을 만들어 먹기 위해 재료들을 사봤습니다. 4인분 기준으로 44,200원이 들었는데요. 1인분에 11,050원인 셈입니다. 1년 전보다 약 3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재료 가격이 오른 건 극심한 폭염에 닭들이 집단 폐사한 데다 복날 수요가 겹친 영향입니다. 찹쌀은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는 삼계탕 가격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삼계탕 전문 음식점에서는 18,000원은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000원 이하의 데워 먹는 간편 삼계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할인 소식이 들리면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통업계들이 오는 20일 초복을 앞두고 생닭 가격을 최저가로 내놓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극심한 폭염과 폭우에 저렴하게 먹던 삼계탕마저 사 먹기도 해먹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2.4km에 달하는 거대한 용암 장벽이 만들어지는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을 뚫고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용암. 2.4km에 달하는 틈새에서 용암이 쉴 새 없이 솟구쳐 거대한 용암 장벽이 생겼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새벽 아이슬란드 서남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 활동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n they told us that there is an actual curtain of lava is pretty incredible. 이 지역에선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화산이 분화한 건데 최근 4년 사이엔 12번이나 분화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산 폭발로 주민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허그를 한 채 밴드 공연을 즐기던 커플.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나오자 여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남성은 황급히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얼굴을 가립니다. 다소 지나친 반응에 공연하던 가수가 농담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불륜 커플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 현장에서 미국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의 CEO와 최고 인사 책임자의 불륜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CEO인 남성은 결혼해 아이가 있고 여성은 과거 이혼했는데 재혼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이 알려지자 남성의 현 부인은 SNS에서 남편의 성을 지웠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올해 79살의 트럼프 대통령, 퉁퉁 부은 다리와 멍든 손이 포착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나왔죠. 백악관이 직접 나서 트럼프의 병명을 공개했는데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오른쪽 손등 피부색이 화장으로 가린 듯 다른 부위와 다릅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오른손에 커다란 멍자국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퉁퉁 부은 발목, 전용기 계단을 오르다 휘청이는 모습 등이 계속 언론에 포착되면서 올해 79살인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이 또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악관은 트럼프의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And revealed chronic venous insufficiency, a benign and common condition, particularly in individuals over the age of 70. 만성 정맥부전은 다리와 심장 사이에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다리에 피가 고이는 질환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손등 멍자국에 대해선 빈번한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트럼프는 여전히 매우 건강한 상태라는 주치의의 진단서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2029년 임기를 마치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제치고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최근 이혼설에 휩싸였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때 위태로웠지만 잘 넘어갔다는 농담까지 하며 이혼설을 일축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며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끌어안습니다. Wait, you guys like each other? Oh yeah, really, huh? That's so The nice. rumor mill. It's my husband, y'all. She took me back. It was touch and go for a while. 현지 시각 그제 미셸 오바마와 그의 오빠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향한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며 이혼설을 부인했습니다. There hasn't been one moment in our marriage where I thought about quitting, and we've had some really hard times. So we have had a lot of fun times. Okay, don't make me cry now.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show. 지난해 8월 오바마의 불륜설과 함께 불거진 두 사람의 이혼설은 공식 석상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잇따라 혼자 참석하면서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위 의원들인데요.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한 말인데요. 오늘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시작 직후였는데 어쩌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질병청장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로 국민적 의혹이 높은데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좀 서십시오. 웃기고 있네, 진짜. 무슨 웃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야당이니까 허락해 봤어. 그래서 따라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관리해야죠. 지금까지 관리했습니다.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박주민 위원장 표정이 많은 걸 말해주네요. 네, 결국 청문회는 40분 만에 파행됐는데요. 그 뒤로도 사과하라, 못하겠다. 2라운드가 이어졌습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발언이 타 위원에게 허용되는 말입니까?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헌신적이었던 공직자 한 명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사과하신다면은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뜨거운 상임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워졌는데요. 검증보단 말싸움으로 뜨거웠던 청문회였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동일 선상에 있네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와 왜 함께 가냐는 비판에 그럼 김어준 씨는? 이라는 반박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명, 6명씩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의 토론을 이유해서 이분들을 퇴출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런, 저 사람 저런, 저 사람 저런 하면 저희 당은 점점 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절연하면 누가 남냐 이런 건 논리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과 김어준 씨의 관계를 콕 집은 거죠. 심지어 민주당은 친북에 가까운 인사들도 다 품고 간다고요. 국민의힘, 과거엔 김어준 씨의 민주당 내 영향력에 대해 비판도 했죠.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한길 강사께서 입당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의 주장에 휩쓸릴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이 허약하지 않습니다. 자, 남의 당 강성 인사는 눈엣 가시였지만 우리 당은 다르다. 정말 그럴까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끌벅적했었던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 꿀팁이 있었어요? 네, 이진숙 후보자에게 건네준 쪽지 기억나시죠? 이 답변이 막혔을 때의 대처법, 즉 꿀팁을 적어둔 쪽지였는데 저희가 그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아, 정말 동문서답하라고 써 있어요? 네, 곤란한 질문엔 시간을 갖거나 동문서답하라는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 엉뚱한 답하라는 게 교육부 공무원이 할 일인지 다른 종이는요? 네, 예상 질문에 대비해서 학령 인구 같은 숫자도 메모에 적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500만 명대지만 2043년엔 300만 명대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쪽지를 제보받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교육의 기본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는데요. 사교육 없앨 방법 뭐 한 가지라도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탈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습니까? 꾼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덜컥 온 거죠? 맞죠? 맞습니다. 제대로 답변 못하는 후보자의 동문서답하라는 공무원까지 이해하기 힘든 청문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남부는 오늘 밤이 이번 비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야간 취약 시간대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이고요. 남부 곳곳은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에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전남에 최대 400mm 이상, 경남에도 3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부의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충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발령 중입니다.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과 습도가 올라 체감 33도 안팎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